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배입니다. 올해 68살이고 아내 박명자는 65살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세상에 좀 알려야겠다 싶어서예요. 어쩌면 저희처럼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저희가 겪은 일을 누군가는 들어주셨으면 해서요. 작년 가을 저희 부부는 35년 동안 살아온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11일 만에 그곳을 탈출했어요. 말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요양원에서 도망친다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건 실제로 제 아내와 제가 겪은 일입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을 털어 입소비를 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인간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탈출을 결심했고 결국 한밤중에 짐을 꾸려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사실 지금도 말하기가 좀 창피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탈옥수처럼 도망을 다녔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용기를 내 그곳을 나오지 않았다면 저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2층짜리 다가구 주택. 그곳이 저희 부부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결혼하고 7년 만에 대출 얻어 겨우 마련한 집이었어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격리과장으로 33년간 일했고 아내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서 아들 하나를 대학까지 보냈죠. 저희 아들 지훈이는 지금 43입니다. IT 회사에 다니는데 7년 전에 호주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시드니에 살고 있어요. 손주도 둘이나 있습니다. 5살짜리 손녀 하나, 3살짜리 손자 하나요. 호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아서요. 아들이 가끔 화상통화로 손주들 얼굴을 보여주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그저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으로 월 110만 원, 아내는 68만 원을 받으며 소박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무릎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책상 앞에 앉아 일한 탓인지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재활 과정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2층이었고 화장실도 좁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가 불편했어요. 아내도 고혈압에 당뇨가 있어서 약을 챙겨 먹어야 했고 가끔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슬슬 이 집에서 계속 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창회에 갔다가 제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요양원 얘기를 꺼냈어요. 영배야, 너도 나이가 있으니 앞날을 생각해봐야지. 나는 벌써 청라에 있는 실버타운에 등록해놨어. 그 친구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솔직히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보, 나도 가끔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플 때 서로 간병하다가 둘 다 쓰러지면 어떡하나 걱정됐어요. 지훈이는 멀리 있고. 그날 저녁 컴퓨터를 켜고 요양원과 실버타운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은 종류가 다양하더군요. 노인요양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실버타운, 고급 요양시설 등. 가격대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은 입소비만 수억 원이 넘는 곳도 있었고 일반 요양원도 보증금에 월 이용료까지 만만치 않았어요.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지고 전화도 여러 곳에 해봤습니다. 그러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행복드림 실버케어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홈페이지에 나온 사진을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깨끗한 시설에 넓은 정원이 있었고 식사도 영양사가 직접 챙겨준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지낼 수 있는 특별실이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바로 견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용인까지 가는 길이 좀 멀었지만 그래도 직접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좋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용인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간 다음 택시를 타고 행복드림 실버케어에 도착했어요.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3층짜리 현대식 건물 앞에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었고 몇몇 노인분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입구에서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김영배님, 박명자님,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행복드림 실버케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설 중 하나랍니다. 친절하게 시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식당은 호텔 레스토랑처럼 깔끔했고 의료실에는 간호사가 상주한다고 했어요. 물리치료실, 도서관, 취미활동실까지 있었습니다. 부부실을 보여줬을 때는 정말 감탄이 나왔어요. 넓진 않았지만 깔끔한 침대와 화장실, 작은 거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면 좋겠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비용 얘기가 나왔을 때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부부 특별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월 이용료가 부부 합쳐서 280만 원이었어요. 저희 연금을 합치면 178만 원인데 매달 100만 원 이상이 부족했습니다. 김 과장은 친절하게 조언해 주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집을 처분하시고 오세요. 보증금으로 내시고 남은 돈을 월 이용료 부족분에 충당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집을 팔고 갈까요? 글쎄, 결정하기 전에 좀 더 생각해 볼까?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저희 집은 시세로 3억 5천만 원 정도 했어요. 여기서 대출 상환금 5천만 원을 빼고 요양원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내면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을 안전하게 예금해도 연 3% 이자면 연간 450만 원, 월 37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옵니다. 그래도 월 이용료 부족분 10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돈이 부족하면 원금을 조금씩 까먹으면 되지 않을까?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15년에 나누면 연간 1천만 원, 월 83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이자 37만 원을 더하면 월 120만 원. 우리 연금 178만 원과 합치면 월 298만 원으로 요양원 이용료 280만 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15년. 그때 저는 83살, 아내는 80살이 됩니다. 그 나이까지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요즘은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90살까지 사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집을 판다는 건 정말 큰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계단 오르내리기 힘든 이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었고 요양원에 가면 의료진이 상주해 있어 아플 때도 안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일반 요양원은 남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달 뒤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고 행복드림 실버케어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입주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김 과장은 정말 친절했어요.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입소 절차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3억 6천만 원의 계약이 성사됐어요. 예상보다 1천만 원 더 받았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35년 동안 살아온 집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아들 지훈이가 화상으로나마 도움을 주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요양원에 가시는 게 맞으세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모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저희는 아들에게 부담 주기 싫었습니다. 괜찮아, 아들. 내 가족과 내일이 더 중요해.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어. 9월 초 드디어 이사 날이 왔습니다. 살림살이 대부분은 정리했고 꼭 필요한 옷과 개인 물품만 챙겼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건 생각보다 마음이 아팠어요. 아내는 현관문을 나서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도 마음이 복잡했지만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행복드림 실버케어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김 과장은 저희를 부부실로 안내해 주었고 짐을 옮기는 것도 도와주었어요. 저희 시설은 매일 오전 9시에 아침 식사, 오후 12시에 점심 식사, 저녁 5시 30분에 저녁 식사가 제공됩니다. 식사 30분 전에 방송 안내가 있으니 식당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시설 안내를 받고 규칙도 설명 들었습니다. 외출은 자유롭지만 밤 9시까지는 돌아와야 한다고 했어요. 투약이 필요한 분들은 간호사실에서 약을 받아 가시면 된다고 했고요. 첫날 밤 낯선 침대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죠. 서로 아무 말 없이 천장만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식사를 위해 식당에 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누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식사는 괜찮았습니다.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짰다고 하더군요. 밥과 국 3가지 반찬이 나왔는데 맛은 평범했습니다. 병원 식단처럼 싱겁긴 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그게 좋겠다 싶었어요. 첫 주는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아침 체조, 낮 프로그램,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 시청 등 규칙적인 생활이 이어졌어요. 물리치료실에서 제 무릎 재활 치료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내는 취미활동실에서 뜨개질 모임에 참여했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에 적응이 됐지만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모든 일과가 너무 정해져 있었거든요. 아침 7시 기상, 9시 식사, 10시 체조. 마치 군대 생활 같았습니다. 게다가 직원들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도 미묘하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어르신 하며 친절했는데 점점 기계적으로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간호조무사 한 분은 약을 받으러 가면 항상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또 오셨어요? 아까 드렸잖아요. 아내는 저보다 더 예민하게 느꼈나 봅니다. 여보, 여기 직원들이 우리를 환자 취급하는 것 같아요. 자꾸 반말하고. 10월 중순 첫 번째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번은 샤워를 하다가 아내가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허리를 좀 삐끗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실에 가서 진통제를 달라고 했는데 담당 간호사가 없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더군요. 2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약국에 가서 파스를 사와야 했어요. 이게 무슨 요양원인가 싶었죠. 또 한 번은 식사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당뇨가 있어서 밥을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주방 직원이 다 똑같이 줘요. 드기 싫으면 남기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잘못한 선택을 한 건가요? 솔직히 저도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억 6천만 원짜리 집을 팔아 1억 5천만 원을 여기에 투자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었죠. 11월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날이 많았어요. 복도는 따뜻한데 방은 춥다고 하니 시설 관리자가 다들 똑같은 온도예요. 어르신들이 체온이 낮아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식사의 질도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고기 반찬이 일주일에 3번은 나왔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1번 나올까 말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외출 제한이었어요. 처음에는 밤 9시까지 돌아오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외출할 때마다 행선지를 적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답변뿐이었죠. 아내는 점점 우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뜨개질 모임도 안 나가고 방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여보,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갑자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이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냈고 집도 팔았으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규정을 찾아보니 입소 후 6개월 이내에 퇴소할 경우 보증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4,500만 원을 손해보는 거였습니다. 김 과장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요.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은데 김 과장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모든 규정은 입소 전에 설명드렸고 동의하셨잖아요.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뿐이에요. 퇴소하시려면 위약금 규정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른 어르신들과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슷한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는 다 좋았어. 근데 3개월쯤 지나니까 태도가 다 변해. 우리 돈 다 받았다 싶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지. 12월 초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거예요. 이번에는 꽤 심하게 다쳐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응급실에 데려가 달라고 했는데 당직 간호사가 지금은 차량이 없어요. 내일 아침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요양원입니까? 응급 상황인데 내일 아침이라니요. 결국 제가 직접 119를 불러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손목 골절로 석고 붕대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날 밤 저와 아내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4,500만 원 손해보더라도.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퇴소하고 나서 어디로 갈지가 문제였어요.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당장 호주에서 비행기 표를 예약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한국에 가서 모실게요.
하지만 저희는 아들에게 부담 주기 싫었습니다. 아니야, 아들아. 내가 올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작은 노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증금 반환받기, 새로운 거처 마련하기, 이사 준비하기. 다음 날 아침 김 과장을 찾아가 공식적으로 퇴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규정대로 위약금을 내더라도요. 김 과장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아쉽네요. 퇴소 절차는 최소 한 달이 걸립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내년 1월 초에나 완료될 거예요. 한 달이라니.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퇴소 서류를 작성하고 돌아오는 길 로비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영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박종호 할아버지였습니다. 저희보다 2달 먼저 입소하신 분이었어요. 자네 퇴소한다면서? 실은 나도 그럴 생각이야. 근데 이 사람들 퇴소 절차를 일부러 늦추는 것 같아. 내가 3달 전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3달이나요? 말도 안 돼요. 박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 보증금으로 다른 데 투자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돈을 빨리 돌려주기 싫은 거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저희는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보증금을 못 받으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내의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노년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억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요양원 원장님과 면담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원장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상담도 받았어요. 그곳 상담사는 요양원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했지만 담당자는 민간 실버타운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세요. 라고만 했어요. 소비자보호원, 노인보호센터, 심지어 경찰서까지. 여러 곳에 상담을 요청했지만 뾰족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모든 기관에서 하는 말이 비슷했어요.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변호사 상담료는 회당 3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돈도 부담스러웠지만 무엇보다 법적 절차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걱정됐어요. 12월 중순 저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공식적인 퇴소 절차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말 그대로 도망치기로 한 거죠. 물론 이건 정상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보증금 1억 5천만 원은 포기하더라도 더 이상 이곳에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은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중요한 개인 물품과 서류들을 조금씩 밖으로 빼돌렸어요. 외출할 때마다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담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싼 원룸을 알아봤어요. 다행히 요양원에서 30분 거리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어요. 너무 작고 허름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금 100만 원만 먼저 지불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나머지 보증금을 드리고 이사하겠습니다. 필요한 생활용품도 조금씩 사두었습니다. 이불, 베개, 식기류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요. 모두 값싼 것으로 구입했어요.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처럼 저희는 탈출 계획을 세세하게 짰습니다. 탈출 날짜 12월 20일 새벽 5시. 준비물, 중요 서류, 옷까지, 약, 현금. 이동 방법 미리 예약한 콜택시. 목적지 새로 계약한 원룸. 그날이 다가올수록 긴장됐습니다. 마치 무슨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68세, 65세 노부부가 요양원에서 도망친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2월 19일 밤 저희는 평소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방에 돌아온 후 아내는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했습니다. 2개의 작은 여행 가방에 꼭 필요한 것들만 담았어요.
옷, 약, 개인 위생용품, 중요 서류 그리고 사진 몇 장. 여보,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 있다가는 우리 건강이 더 나빠질 거예요. 보증금은 나중에 법적으로 다시 요구해 보면 돼요. 잠자리에 들었지만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초조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밤이었어요.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깜깜한 바깥을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다행히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겼어요.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요양원 측에 남길 편지였어요. 저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소합니다. 보증금은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겠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50분. 예약한 택시가 5시 정각에 요양원 뒷문 근처에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새벽이라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소리가 날까봐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1층까지 내려와 비상구 쪽으로 향했어요. CCTV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시간에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내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뒤를 돌아봤어요. 3개월 동안 지냈던 곳이지만 그곳에 좋은 기억은 없었습니다.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장을 따라 걸어 정문 옆 작은 골목까지 갔어요. 거기서 택시를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시계를 보니 정확히 5시. 하지만 택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택시가 안 오면.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분명 올 거야. 저도 불안했지만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5분이 지났지만 택시는 오지 않았어요.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2월의 새벽 공기는 생각보다 더 차가웠어요. 그때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택시였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택시가 멈추자 재빨리 문을 열고 짐을 실었습니다. 어서 타세요.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5동 5번지로 가주세요. 새로 계약한 원룸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택시가 출발하자 뒤돌아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요양원 건물. 그곳에 저희의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남겨져 있었지만 지금은 자유를 찾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도망친 거죠?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도망쳤어. 하지만 이건 탈출이야. 부당한 상황에서의 탈출. 택시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불안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30분 후 새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집주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보증금 잔금을 지불하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짐을 풀고 새 집을 둘러봤어요. 작고 허름했지만 이곳은 저희의 선택으로 온 곳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날 하루 종일 저희는 새 집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생활용품을 더 사러 근처 마트에도 다녀왔어요. 요양원에서 지내던 때보다 오히려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내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라면과 김치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요양원 음식보다 이게 100배 낫네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원룸의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배 어르신 어디 계신가요? 방에 없으시던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퇴소했습니다. 편지 남겨놓지 않았나요? 전화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그렇게 갑자기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절차가 있으시잖아요. 보증금 반환도 정상적인 퇴소 절차를 밟으셔야. 저희는 이미 3번이나 퇴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루기만 하시더군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증금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다행히 제 친구 중 한 명의 아들이 변호사였습니다. 그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삼촌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 측에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거죠. 그의 도움으로 내용 증명을 작성해 발송했습니다. 요양원 측에 15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비록 좁은 원룸이었지만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것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동네 노인정에도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이웃들도 만났어요. 1월 초 요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다만 위약금 4,500만 원을 제외한 1억 500만 원만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일단 그 돈을 받고 나머지는 소송을 통해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1억 5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완전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앞으로의 생활을 위한 기반은 마련된 셈이었어요. 그 돈으로 저희는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1억 원에 월세 없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은 도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위약금으로 제외된 4,500만 원을 되찾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아내의 건강 문제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권리요. 아들 지훈이는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정말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호주로 오세요. 여기서 함께 살면 돼요. 그의 제안은 정말 달콤했지만 저희는 아직 한국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들아, 나중에 건강이 더 나빠지면 그때 가볼게.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어. 요양원 사건 이후 저는 노인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 노인 단체에 가입해 활동도 시작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내도 변했어요.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보, 나 요즘 컴퓨터 배우러 복지관에 다니고 있어요. 나중에는 인터넷 쇼핑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갔다가 도망치고 보증금 일부를 되찾고 새 집에서 새 출발을 했어요. 물론 후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더 철저하게 알아보지 않은 것, 너무 성급하게 집을 판 것. 하지만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겠죠. 저희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현명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요양원 사건으로 4,500만 원의 손해를 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자존감,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요. 누군가 말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저는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68살에 새로운 시작을 했으니까요. 저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노년의 삶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꼼꼼히 알아보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들 부부와 화상통화로 손주들 얼굴도 보고 가끔은 동네 친구들과 노래방도 가요. 아직 요양원에 대한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창밖으로는 자유로운 하늘이 보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얼마 전 아들이 올해 추석에 가족들과 한국에 온다고 했어요. 손주들을 직접 안아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요양원 보증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가장 중요한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바로 저와 아내의 자유와 행복이죠.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지만 자신의 행복과 존엄성을 위해서라면 도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처럼 도망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필요하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에서요.
이제 68살, 65살인 저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존엄성이니까요. 요양원에서 도망친 노부부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